1년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 공천을 늘리지 않겠다며 개혁 공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유출된 기밀 문건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민감한 외교 사안이 감청된 정황이 담겨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2주 앞둔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던 4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LA에서 활동하던 한인 마약상이 이삿짐 속에 마약과 총기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약과 총기 동시 밀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명동이 다시 북적이고 있습니다. 2년 전 공실률은 50%를 웃돌 정도였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봤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농어촌 일부 지역에서 1년 사이 40% 가까이 줄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양파가 지난해 대비 3배 넘게 뛰면서 짜장면 등 외식 물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이제 정확히 1년 남았습니다. 22대 총선 말이죠. 그러나 벌써 정치권은 물론이고 보통 시민들도 내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는 데다 지금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전국에 어떤 변화가 올지 가장 관심이 가는 거겠죠. 부담은 여당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역시 다음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 선거에서 결코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심각하죠. 지금부터 앞으로 1년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황병준 기자 그리고 이어서 민주당을 취재하는 신유만 기자의 보도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TK와 PK 출신 현역 의원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검사 출신들로 물갈이 될 거라는 소문을 괴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사 공천이라는 이 어떠냐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물갈이를 명분으로 검사 출신들이 여당 강세 지역에서 대거 국회에 입성할 거라는 당내 우려에 선을 그은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검사 출신은 장관직을 겸하는 권영세 장관까지 모두 7명으로 민주당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 측은 내년 총선 공천 때 검사의 수준을 현재보다 늘리지 않는 총량 제한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검사 공천서를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이 이어질 경우 검사 공천 논란은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재 영입을 통해 19석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의석수를 늘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대규모 세력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윤 정부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여당은 개혁 공천을 통해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상황은 어떤지 이어서 신유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변수이자 고민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응답은 59.5%로 없다의 35.2%를 압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되면 자기 인생도 끝난다.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명한 판단을 이재명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친명계와 비명계 모두 총선 전 비대위 카드를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일시 귀국하면서 비명계도 다시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개딸로 상징되는 이런 극단적인 팬덤 정치. 이것이 저는 우리 한국의 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자기 지지자들한테만 호소하는 이런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도 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출국 전에 가까운 의원들과 따로 만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당에서 떨어져 나온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고민입니다. 한 달 새 여당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오르는 데 그치고 무당층은 오히려 28%로 늘었습니다. 선거법 혐의와 함께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 결과도 큰 변수가 됩니다. 거짓말 혐의로 진행되는 선거법 재판의 1심 결과는 올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유죄가 확정돼 당이 434억 원을 토해낼 경우 거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재판 결과도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내년 총선을 쥐어들 또 하나의 대형 변수는 선거구제입니다. 국회의원을 어떤 방식으로 뽑을 건지 그리고 숫자는 어떻게 조정할 건지 논의 결과에 따라서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나흘 동안 백가쟁명식 논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한송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기구 국회 전원위원회가 약 20년 만에 본격 가동됐습니다. 여야 의원 100명이 오늘부터 나흘간 3가지 결의안을 두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 건데요.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30석 축소안이 핵심 쟁점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비례대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또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정치 양파를 부추기는 각 당 지도부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비례대표제 기능 이미 소실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더라도 전문가들의 입법 참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최소 3대1 비율인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합니다. 지역구를 28석, 아니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립시다.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는 여야 없이 지역별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던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집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에 지방의 선거구제마저 국회의원마저 줄어들게 될 때는 과연 그 지역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표 의장은 나흘간 토론 결과를 종합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합의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에 있어서 1년이란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런 만큼 벌써 결과를 예측하는 건 의미도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변수들이 다음 총선을 흔들지 짚어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선거학회 회장을 지낸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자,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일단 내년 총선 1년 남았으니까 성격이 어떤 것인지 좀 총괄적으로 좀 짚어봐 주시죠. 가장 큰 거는 이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데요. 예. 집권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87년도 이후에 9번 총선 중에서 4번이 실은 중간평가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예. 96년도도 그랬고요. 2000년도 그랬고 2016년도, 2020년 그 4번의 중간평가 선거 중에서 딱 한 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96년도에는 겨우 이제 34.5%, 그리고 2000년도에는 42.2, 그리고 2016년도에는 40.8, 다 과반수를 못 얻었고 그만큼 이제 중간 평가는 여당의 무덤이다가 할 정도로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이제 어려운 선거를 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간평가 성격 물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개의 심판론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정권 심판론 대 이재명 심판론인데 거긴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총선 한 3, 4개월 남겨놓고는 거의 대부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당대표의 뭐 세 번째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조금 희석된다 하더라도 여하튼 간에 집권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여당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일찌감치 뭐 공천 혁신이라든지 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제 바로 그런 위기감을 그렇습니다.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막판에 결국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특히 2000년도 선거가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26석의 의석수를 줄였습니다. 예. 근데 115석밖에 못 가져갔어요. 예. 그 비율이 결국은 42점밖에 안 됐는데 당시에 야당이 이겼었던 거는 공천 개혁이었었습니다. 예. 그 이해창 총재가 과감한 공천 개혁을 해서 선거에 승리한 것처럼 예. 저는 이번 총선도 여야 어느 정당이 국민들에게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공천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서 1차적인 바로미터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 뭐 검사 공천 얘기가 벌써부터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 지난 2016년도 총선 기억나시죠? 예.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 예.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다 얘기가 뭐냐면 공천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예. 뭐 김무성 대표가 예. 옥새 파동할 정도로 됐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이 결국은 적극적으로 공천에 개입할 경우에 집권당이 굉장히 불리했었다는 거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2008년도에도 예. 당시에 예.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당시에 전 대표가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는 그 한마디에 친박연대가 만들어져서 물론 과반수를 겨우 얻었지만 굉장히 고전했기 때문에 공천 개혁의 바로미터는 어쨌든 자칫 검사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큰일 날 수도 있겠군요. 그건 그렇지 않죠. 정말 그랬을 경우에는 예. 국민들에게 크게 아마 심판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좀 봅니다. 공천 앞두고 항상 뭐 정계 개편도 일부 좀 있는데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 뭐 얘기 지금 계속 맞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갈 길은 세 길이에요. 하나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예. 당대표로 가느냐. 예, 이건 뭐 비대위 재판 체제로 결과와도 가느냐. 관련이 있겠죠. 만약에 예.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해서 간다면 저는 99.9% 민주당은 저는 깨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수도권의 친문과 호남에 있는 분들이 다시 새로운 정당을 만든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을 때와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나름대로의 민주당을 나와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면 민주당 깨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본다. 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물론 뭐 정치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무당층이 계속 늘어나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핵심은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 순수 무당층이 있고 은폐 무당층이 있고 기권형 무당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지금 지지하지 않는 계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무당층의 가장 큰 핵심인데 그 무당층을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무조건 변화와 개혁. 두 번째는 민생. 세 번째는 도덕성이죠. 그래서 결국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된 일이 나오면 막말 추태하면 가차없이 증거를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그 정당을 다시 한번 쳐다보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미적거려서 무당층이 점점 정치 이분들이 성과가 많아지는 무당층으로 왔던 분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좀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여당에서도 그렇고 선거구제 개편 얘기도 나오고 또 국회의원 정원 줄이는 문제도 나오는데 이런 정치 제도 전반의 개혁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전원위원회 열려서 이렇게 4일 동안 토론한다는 건 좀 긍정적이지만 저는 조금 제가 선거제도 개혁을 한 3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이해 당사자한테 맡기면은 결국은 절충이 거의 힘들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정치 개혁을 할 때 정당의 의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과반수 이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진 거를 결국은 채택을 하게 되는 걸 됐는데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적 변수만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짤막하게 뭐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변수도 있을 수가 있겠죠. 가장 큰 거는 경제입니다. 경제 응징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나의 삶이 얼마큼 좋아지냐의 바로미터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나 좋아지지 않을 거냐. 예. 내 가계 소득.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를 하면 파켓밸류 보통이라고 예, 예. 호주머니를 두텁게 예, 하는 예. 정당이한테는 지지를 주는 거고 예. 그렇지 못하면 지지를 잃게 된다는. 그러니까 경제와 더 나가서 이제 안보가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이 두 개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뭐 여러 그런 면에서 말씀을 보면 여당으로서는 결코 1년이 남았지만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지금 되겠군요. 바로 예. 전망이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를 반드시 지금 집권당은 숙고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재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김영준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미 국방부에서 유출된 기밀 문건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민감한 외교 사안들이 감청된 정황이 담겨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실 안보라인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유출되면서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즉각 수사에 나섰고 러시아 배후설까지 나오면서 워싱턴이 뒤숭숭합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에 유출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 국방부의 기밀 문서입니다. 모두 100건에 달하는데 한국뿐 아니라 이스라엘, 영국 등 동맹국들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이 중 최소 2건의 문서에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일부가 포함됐는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요청을 두고 고심하는 내용입니다. 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건의했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과의 거래로 보일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 대화 출처가 신호정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통신 감청 등 전자장비의 신호를 포착해 정보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유출된 문서는 미 중앙정보국 등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국방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교 갈등으로 번질 조짐에 미 국방부는 문건의 진위 여부와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ou'll see two different versions of them to lower the numbers, estimated numbers of Russian casualties and increase the numbers of Ukrainian casualties. 일각에선 미국과 동맹들을 갈라치려는 의도로 러시아가 유출 배후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미국 언론의 보도로 촉발된 문제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도 대통령실이 파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섣부른 대통령실 이전이 문제라는 야당과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감청 위험은 청와대가 더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법무부 조사를 요청한 만큼 양국 정부 차원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유출 자료 일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보안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보다 더 안전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국방부가 있던 건물인데 야당 주장대로라면 전 정부에선 안보 관련 기밀이 모두 뚫렸다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 지금 옮긴 데가 도감청이 훨씬 어렵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유출 문건에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우려를 표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당국 관계자는 회의나 내부 논의 때 그런 내용은 없었다며 두 대화 당사자에게도 사실 확인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감청 논란 속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내일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에 방문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과 함께 정상회담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능력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지만 동맹국의 대통령실까지 감청했다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정말 안전한가 하는 논란도 커질 수 있죠.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할지 쟁점별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도청 의혹이 사실이라면 미 정보기관에 우리 대통령실이 뚫린 겁니까?
네, 공개된 문건에는 미국 정보당국이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는지도 나오는데요. 예. 뉴욕타임스는 미국 CIA, 즉 중앙정보부가 신호 정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논의 내용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긴트라고 하는데 이 전화통화나 통신, 메시지 등을 도중에 가로챈 정보입니다. 전화통화나 메시지 같은 정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정보인데 이걸 어떻게 도감청한다는 거죠? 네, 미국 국가안보국은 수십 개의 정찰 위성과 이 최첨단 해킹 기술을 운용합니다. 그걸로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나 이 무전기 전파를 중간에서 가로채는데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수십억 건의 정보도 순식간에 분석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위장 회사를 대상 근처에 입주시켜서 통신을 도청하는 이른바 스테이트 룸 작전을 썼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초소형 무선 도청 장치가 근처에 있어서 그것이 인터셉트되고 그다음에 안테나를 통해서 밖으로 유출되는데 이거 왜 못 막냐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보안의 문제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더 기술력이 우수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예, 미국이 우리 정부를 도청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1970년대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 보도한 이 코리안 게이트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했고 이 사실을 CIA가 청와대를 도청하다가 알아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도청 방법도 자세히 나왔는데요. 청와대 안에 따로 도청 장치를 심지 않고도 이 전파를 이용해서 유리창의 떨림으로 도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도청 사건 뒤에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창문을 모두 3중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예, 뭐 우리뿐 아니라 미 정보기관이 적대국을 넘어서 우방국의 내밀한 정보까지 도감청한다는 의혹은 사실 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3년 전직 CI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이 35개 나라 정상들을 도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감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뒤로도 미국은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유럽 정상들을 도청한 사실이 지난 2021년에 공개됐습니다. 이 아무리 동맹국끼리라도 상대방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고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을지 판단하는 데는 이 도청만큼 확실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든지 간에 도청과 감청은 기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공격 수비 다 똑같이 하는 거고요. 도청하는 것만큼이나 정확한 상대방의 의지나 상대편의 의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일은 뭐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유일한 대책이 있다면 더 강해지는 길이겠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에도 대비해야 하는 건데요. 이 강풍뿐 아니라 황사비도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전정원 기자, 지금 바람이 얼마나 붑니까? 네, 이곳 광화문 광장에 내걸린 깃발이 조금씩 강하게 나부끼고 있는데요. 퇴근길 시민들도 거세지는 바람에 옷깃을 여민 채 귀갓길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현재 서울은 초속 5m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강원 등엔 순간풍속 최대 초속 20m, 동해안과 산지엔 초속 3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강풍은 일본 남동쪽에서 올라오는 이동성 고기압과 한반도 북쪽 저기압 사이 바람길이 생기면서 강한 서풍이 유입된 때문입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엔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부터는 중국발 황사까지 유입돼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대기질도 나빠져 수도권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간판과 현수막 등 낙하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보행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 분식집을 운영하던 40대 가장으로 오토바이 배달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숙취가 남아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참혹했던 현장을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색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자동차는 건너편 인도 위 옹벽까지 돌진합니다. 역주행으로
오토바이 방향으로 그냥 오토바이 받고 난 다음에 가드레인 받고.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하남 시내에서 30대 A씨가 몰던 차에 받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당시 떡볶이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몰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아내와 분식집을 운영하며 배달까지 도맡아 하던 40대 남성은 갑자기 돌진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못 자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새도록 술은 많이 먹었던 것 같긴 해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경찰은 차량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음주운전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돌진해서 초등학생 1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유족은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아이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9살 배승아 양입니다. 생일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참변입니다. 6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초등생 4명을 덮친 66살 A씨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인들과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석을 들이받는 느낌이 있어서 핸들을 틀은 거는 기억하는데 나머지는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9살 배승아 양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 현장엔 이틀째 꽃과 편지 등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고 미안하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니까 그냥 마음이 아파서. 숨진 9살 배승아 양은 애교가 많던 늦둥이 딸이자 동생이었습니다. 한번 바쁘면 과추가 없어요. 정치가요. 아이의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참변을 당한 유족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라도 A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A씨가 달아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이 잇따랐는데 하다하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LA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귀국 이삿짐 곳곳에 마약과 권총을 숨겨 들여온 건데요. 이 필로폰은 무려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마약과 총을 동시에 밀수하려다가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옷장에 숨겨진 종이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비닐 포장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박스 하나가 전부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LA에서 마약상으로 활동하던 장모 씨가 지난해 7월 현지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면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 3.2kg입니다. 시가 8억 원 상당으로 1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장 씨는 선박 화물 감시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삿짐을 붙이면서 소파 탁자 아랫부분에 마약을 숨겨 들여왔습니다. 장 씨는 마약과 함께 권총과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 등을 공구함 등에 숨겨 이삿짐으로 위장했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장 씨 집을 덮쳐 마약과 총기류를 압수한 뒤 장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총기류까지 밀수한 마약 사범을 적발하고 해당 필로폰과 총기류가 국내에서 유통, 사용되기 전에 이를 차단하였으며 검찰은 미국 마약 단속국과 공조해 장 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해외 조직을 추적하고 국내에서 장 씨가 접촉한 마약 유통책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도록 지시한 중국 거주 총책 2명의 신원을 파악했는데요.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거액의 돈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듯 국내 마약 범죄는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현재 수사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약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길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중국에 있는 일당이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 부모에게 건 협박 전화를 국내 번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 김모 씨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학부모에게 연락해 1억 원을 내놓으라는 등 협박을 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던 이들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친구가 이제 협박을 했는 모양이에요. 네가 옛날에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그런 거를 뭐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윗선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중국 당국과 공조해 추적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불특정 청소년까지 마약 범죄에 노출되자 당국이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교육부와 지자체 등은 마약 수사 전담 인력 840명이 참여하는 마약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 기술 진보에 따라서 사기도 진화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070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010으로 바꾸는 변작 중계기로 전화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변작 중계기를 땅속에 묻고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갈대밭 땅속에 묻힌 흰색 상자를 열어보니 대용량 배터리와 전자장비가 나옵니다. 070 발신 번호를 010으로 조작하는 변작 중계기입니다. 냉장고 안에서 오토바이 적재함에서도 발신 번호 조작에 쓰는 휴대전화가 쏟아집니다. 시킨 거예요. 거의 매달 가는 것 같아요. 전화금융 사기단이 관리하던 범행 장비들입니다. 30대이시 등 19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곳곳에 변작 중계기를 숨겨놓고 전화금융 사기 행각을 벌여 2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자를 싸게 준다 해가지고요. 정부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010으로 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전화를 받아서. 전화금융 사기단의 변작 중계기 은폐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숨기던 수법은 이동형으로 발전했고 휴대전화와 PC를 연결하는 페어링 기술로도 진화했습니다. 최근에는 대용량 배터리 기술을 이용해 인건비와 관리비를 줄이는 땅속 매물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갈대밭이나 노상이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경찰은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중국 전화금융 사기 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 의과대학 출신은 군 복무를 공중보건의로 대신하죠. 농어촌 보건소에 배치돼서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 해 사이에 공중보건의 중에서 의대 출신이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공중보건의가 전역한 뒤에 충원되지 않는 건데요. 의사 부족으로 보건소가 돌아가지 않을 지경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차정승 기자가 농촌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충북 옥천군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은 노인들에게 주치의와 같습니다. 하루에 한 30-4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혈압, 당뇨가 대부분이기가 한 60-70%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이곳 공중보건의 17명 중 14명이 한꺼번에 전역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새로 충원되기까지 남은 의료진들로 버텨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의사 1명이 이런 보건지소 8곳을 맡아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원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전체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1,106명으로 작년보다 184명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대 출신은 729명이 전역했는데 신규 충원은 450명으로 1년 새 279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마 간다고 보면 돼요. 줄이면은 우리 노인들은 갈 데가 없어요. 18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된 데다 여학생도 많아지면서 공중보건의 자원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의사들이 반대한다라는 그 변명하에 정부가 방임하고 있었던 게 결국 이 문제를 초래한 거고. 복지부는 인구 30만 명 이상 지역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않는 방안을 내놨지만 미봉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종승입니다.
명동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열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면서 이 50%까지 떨어졌던 공실률이 속속 채워지고 있는 건데요. 이 3년 전에 코로나로 침체 분위기였던 명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혜나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폐업했던 명동 대로변의 한 점포. 2년간 공실이었던 이곳에 여행 가방을 파는 임시 점포가 들어섰습니다. 최근 하늘길이 열리면서 관광객 발길이 늘자 명동 골목 상권이 차츰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의류 잡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2년 6개월 넘게 공실로 남아있던 자리인데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무인 사진관이 들어섰습니다. 평일 오후에도 밀려드는 관광객들에 상인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한 200팀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거의 한 5배 정도는 된다고 봐요. 지난달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하루 평균 15,600여 명. 1년 만에 3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관광객들의 국적도 다양해졌습니다. We looked for street food for a long time, and then we just came upon this street, and we were like, oh my God, all the things we haven't tried yet is here. 한때 50%를 웃돌던 상가 공실률도 점점 떨어져 지금은 10%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상권 회복으로 급등한 임대료는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거의 반값 정도 했는데 지금 계약하려면 코로나 전 임대료랑 같아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국제노선 운항 편수가 늘어나면 상권 회복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무섭게 오르는 외식 물가 계속 전하고 있는 뉴스이긴 합니다만 이 짜장면 가격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한 그릇이 7,000원에 육박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짜장면에 들어가는 양파 가격 때문이라는데요. 윤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중식당. 지난 2월 짜장면 가격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재료비 상승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똑같은데 재료비는 많이 나가 보니까 뭐 양파서부터 뭐 야채 같은 것도 껍질가 올라버렸고. 지난 2월 기준 짜장면 가격은 평균 6,723원으로 1년 만에 16.5% 올랐습니다. 재료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주재료인 양파 가격 폭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달 기준 양파 15kg 도매가는 22,550원으로 지난해 대비 3배 올랐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가뭄이 이어지며 작황이 줄었는데 글로벌 이상기후로 인해 미국 등에서도 생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 거 이렇게 사다 놓고 팍팍팍 이렇게 먹었죠. 지금은 이제 내 작은 거 이거 살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정부는 이달 초부터 해량파 물량이 출하되는 만큼 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가격이 크게 올라 당분간 외식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주택시장 불황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장이 점점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시장 침체와 건축비 급등으로 본 사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부지마저 좌초하고 있다는데요. 그 속사정을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공동주택 사업 부지입니다. 원래는 고급 공동주택을 짓고 3.3제곱미터당 2억 원에 분양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부지는 지난 2월 말 최저 입찰액 2,263억 원의 공매가 나왔지만 여러 번 유찰된 끝에 현재 4번째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시행사는 부지 매입 비용으로 1,500억 원 상당을 초기 사업 대출금인 브릿지론으로 조달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로 브릿지론을 갚으려고 했지만 주택시장 불황이 길어지면서 PF 대출을 받지 못하고 결국 부지가 공매로 나온 겁니다. 세무사도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정해야 되고 하는데 사태 터지고 PF가 이제 다 막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시행사는 브릿지론의 만기를 연장하며 버티고 있지만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PF 대출이 얼어붙자 사업성이 좋은 알짜 입지마저도 공매에서 수차례 유찰을 겪으며 새 주인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건축비도 높아진 상태에서 PF마저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토지를 매입 안 하는. 부동산 PF 잔액도 1년 새 17조 원 늘어나 130조 원에 육박하고
증권사를 중심으로 연체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주택 사업 시장 침체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심각한 학교 폭력 사례가 여러 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자 정부가 모레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인데 지난주 당정 논의에서는 취업 때까지 보존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 현행 2년의 보존 기간을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은 초중고 모두 졸업 후 5년이었다가 2014년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신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정부가 이 기간을 4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에 당정 협의에서 취업 때까지 학폭 기록을 남기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너무 과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현재보다 2배 늘어난 졸업 후 4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시절 학폭 기록은 3수, 4수를 해도 대입에 반영됩니다. 이미 당정은 현재 수시 전형에 반영하는 학폭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대입 전형과 관련해서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해서 하지만 교원단체에선 엄벌주의가 만능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는 모레 학폭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예, 지금 TV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매달 의무적으로 수신료 2,500원씩을 전기 요금과 함께 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엔 맞지 않는 제도란 지적에 정부가 두 요금을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설문 결과 96.5%라는 압도적인 여론이 제도 개선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KBS는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익사업 경비 충당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 2,500원을 매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5만 6천 명이 넘는 96.5%가 추천을 눌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견 수렴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시행령을 바꿔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해 국민의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선택권을 좀 존중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현재 99.9%인 수신료 납부율이 52.6%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연간 6,800억 원인 수신료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데 더해 징수 비용도 2천억 원가량 들게 돼 수익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KBS의 억대 연봉자가 절반이나 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무보직자일 정도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큰 상황입니다. 분리징수할 경우 KBS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위상도 재정립할 수 있다는 판단도 여권 내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 누락됐다며 분리징수에 반대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중국이 대만 총통과 미 하원 의장 회담에 반발하면서 무력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대만을 폭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만도 맞불 성격으로 중국군의 상륙에 대비하는 격퇴 훈련을 예고했고 미국은 이지스함을 남중국해에 출격시켰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대만을 포위하는 육해공 합동훈련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 중국은 무력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대만 동쪽 해안에서 자체 항공모함 산둥함까지 참가시켜 함재기를 띄웠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H-6 폭격기로 추정되는 군용기로 시뮬레이션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언제든 대만 주요 시설에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과시하며 대만을 고립시키는 실전 연습에도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The Chinese have never ruled out the possibility of unifying Taiwan
with the mainland through the use of force. 대만은 육해공군의 전쟁 대비 태세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중국의 상륙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And their actions have severely jeopardized the security of the surrounding region. 미국도 이지스 구축함을 남중국해에 중국이 세운 인공섬 인근으로 보내 이른바 항행의 자유훈련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중국은 불법 침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펠로시 전 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엔 군용기 60여 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섰는데 이번엔 군용기 70여 대와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대만 봉쇄 훈련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이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제작돼서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실존 인물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시정부 외교관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뉴욕에서 순국한 황 지사 묘소는 10여 년 전에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유해 송환을 위해서 뉴욕시와 소송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황 지사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을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군 의장대가 태극기로 감싼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활동 당시 쓰인 임시정부 태극기와 1995년에 수여된 건국훈장 애국장이 황 지사 유해를 맞이합니다. 황 지사는 2018년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제작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존 인물입니다. 1904년 19의 나이로 미국으로 건너간 황 지사는 1918년 미군에 입대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종전 후에는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에 임명돼 유럽에서 독립활동을 해왔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그는 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활동하다 1923년 심장병으로 순국해 뉴욕의 한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유족이 없었던 황 지사의 묘소는 2008년 한인 목사 장철우 씨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유해 송환을 위해 뉴욕시와 2차례 소송도 벌였습니다. 전부 영어로 써 있는 수천 개의 묘지에 대한인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쓴 것을 볼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계속 그냥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황 지사는 사망 100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고 오늘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아쉽게 우승을 놓친 배구 여제 김연경이 만장일치로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습니다. 시즌 중에 은퇴를 암시하기도 했지만 오늘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혀서 배구 팬을 기쁘게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몸을 던져 상대의 공격을 막고 강력한 스파이크로 30점을 쏟아부은 김연경. 치열하게 풀세트 접전을 펼쳤지만 도로공사의 상승세를 꺾진 못했습니다. 역전 우승을 허용하며 챔피언 결정전 MVP도 상대팀 캣벨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소를 찾았습니다. 만장일치로 5번째 정규리그 MVP를 차지하며 배구 여제의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챔프전 MVP까지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것 같고 논란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김연경은 이번 시즌 8라운드 가운데 4번이나 MVP에 오를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국내 선수 중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데다 공격 조갑 1위에 수비에서도 리시브 효율 8위에 오르는 등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올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 신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몸값은 천정부지입니다. 시즌 중 은퇴를 암시했었지만 마지막 우승 트로피가 목마른 김연경. 선수 생활 연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더 할 것 같고요. 우승 전력이 좀 가능한 팀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 시즌 우승만 빼고 다 이룬 김연경이 이제 어느 팀에서 라스트 댄스를 출지 팬들의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임진왜란을 앞두고 일본에 다녀온 조선통신사 상사와 부사가 선조에게 엇갈린 보고를 했습니다. 상사 황윤길은 필시 전란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부사 김성일은 황윤길이 장황한 말로 민심을 흔든다고 맞섰죠. 결론은 왜구가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쪽으로 났습니다.
김성일이 집권당파 동인이었던 겁니다. 당리당략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일화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중국으로 떠났을 때 민주당 안에서도 중국에게 이용당한다고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관영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들을 내내 반사드 선전에 활용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가 부정적 답변만 듣고 온 일도 있습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시작부터 타결까지 법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러더니 FTA 비준을 막겠다며 미국에서 야당 정치인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걸핏하면 정쟁을 밖으로 들고 나가는 것만큼 낯뜨거운 일도 드물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막겠다며 일본에 간 민주당 의원들이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펼쳐던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짐작됩니다. 이들은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임원진 면담과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거절당했습니다. 정치인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전 반대 운동을 하는 시의원 1명과 만났습니다. 후쿠시마 피난민 면담도 원전 반대 주민 한 사람만 응했습니다. 그러고는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일본의 공안조사청이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과 관련이 있다고 지목한 곳입니다. 과격 시위와 9.11 테러 옹호로 악명 높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이익이 급했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일 첫날 야권에서 이런 비판이 나올 만도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오염수 방류와 모니터링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장관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오염수 내 3중 수소만 해도 지난해 우리 원전 배출량이 후쿠시마 방출 예정량의 10배라고 합니다. 민주당도 이런 사정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알면서도 괴담 수준의 주장을 벌이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사드, 후쿠시마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은 괴담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때는 가발 쓰고 탬버린 흔들며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는 괴담송을 불렀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면 맨손 맨발로라도 나서야죠.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나라 얼굴에 먹칠하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보는 사람만 낯을 불켜야 하는 장면들을 언제까지 마주쳐야 할까요? 4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볼성사납습니다. 였습니다. 내일은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래 지속되진 않겠는데요. 다만 짧은 시간 동안 천둥, 번개가 치면서 다소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중부지방이 최고 20mm, 남부지방은 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황사 먼지가 섞여 내리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도록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좋지 않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먼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이 점도 참고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금요일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